오늘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양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요즘 양자역학이 많이 핫해요. 그렇죠. 퀀텀 코리아 들어보셨어요? 퀀텀 코리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퀀텀 코리아 과연 뭔지. 네. 무엇인지 퀀텀 코리아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와 있는지.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자란 무엇인가? 양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광자, 전자, 중성자, 뭐 이런 입자, 또 원자, 분자 이런 물체의 에너지 수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양자 역학. 에너지의 최소 단위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양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것들이 뭐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 역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자 역학 여전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작은 세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설명이 쉽지 않지만 이미 반도체나 뭐 레이저나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양자 역학을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전 역학부터 가보겠습니다. 고전 역학 간단하게 뭡니까? F는 MA. 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과거나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고전 역학적으로는 다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하지만 고전 역학 문제가 뭐냐? 작은 세계를 갔더니 설명이 안 돼. 미시적인 세계,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고전 역학적으로 뭔가 대입을 했더니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합니다. 중력과 시공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시 세계 입자 행동은 설명할 수가 없었다. 네. 예, 미시 세계의 입자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그렇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실한 거야. 모든 게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알아낼 수 없어. 하지만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규칙이 이렇구나. 이렇게 여기를 때리면 여기가 튀어나오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아인슈타인의 절친 막스 보른입니다. 네. 네,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결과가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과학자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죠. 그럼요. 네, 뭔 소리야 이게? 아인슈타인 특히나 격분하면서 반발합니다. 신은 주사위의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보른의 말도 부정하고 양자역학도 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닐스 보어를 비롯한 양자역학 찬성파 과학자들은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역학을 정립해야 된다. 네. 라는 관점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이중 슬릿입니다. 입자. 입자는 뭡니까? 입자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말을 하는 거죠. 하정님은 입자입니까? 하정님이 입자죠. 그렇죠. 파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 단위가 입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던질 수 있다. 입자예요. 목소리 던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거는 입자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근데 파동은 공간에서 전파되는 진동이고 소리처럼 한 번에 다수에게 도달한다. 그렇죠. 제 말이 모두에게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그렇죠. 파동이다. 네, 입자면 한 명한테만 갔겠죠. 네. 네. 그럼 빛은 입자나 파동이냐? 그렇죠. 네. 엄청나게 궁금해했던 질문이었죠. 과거 굉장히 이걸 고민했었는데 그러다가 19세기 초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증명을 합니다. 이게 정말 입자인가? 한번 입자인가 보자. 그리고 이중 슬릿 실험을 고안을 해요. 이중 슬릿을 통과했을 때 입자라면은 반대편 벽에 두 개의 선이 생길 거고 파동이라면 물결처럼 간섭무늬가 생길 것이다. 토마스 영의 실험 결과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간섭무늬를 오른쪽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확실하게 입자였던 전자를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더니 이거는 그럼 당연히 입자니까 두 줄이 나오겠지 했는데 역시 파동처럼 간섭무늬가 나왔어요. 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험 장치를 열고 전자가 날아가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했더니 전자가 입자처럼 이제 두 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기 전에는 파동, 보면은 입자로 돌아온다. 여기서 이제 관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관측이라는 개념이 예. 등장하죠. 본다라는 거 뭐냐? 어떻게 봐요? 제 눈으로. 눈이 뭘 봐요? 어떤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 맞고 튀어나온 빛을 우리가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안 보여. 네. 네. 그렇죠. 뭔가 맞아요. 우리 들어와야 돼. 맞아요. 그럼 결국은 본다는 건 이 정보를 빛이 관측 대상에 부딪힌 다음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같이 작은 거는 이제 관측 자체가 빛이 딱 때리면서 전자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빛에 맞아도 안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전자 같은 애들은 맞으면 움직이는 거야. 음. 그러니까 관측의 유무에 따라 얘가 파동이 되거나 입자가 되거나 형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네. 물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간섭무늬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뭐 약간 파동성을 안 뛰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두 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실험 자체가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맞아요. 네, 현재 기술로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관측하는 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네, 전자를 실제로 관측하잖아요. 그러면 산란이 돼가지고 슬릿을 통과조차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두 줄이 생기는 이중 슬릿 실험은 없어요.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두 줄을 만든다? 이것 자체가 사고 실험입니다. 실제로 네. 수행된 실험이 아니고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머릿속으로 한 실험이고요. 네. 사고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실험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 찬성파와 반대파가 끝장 토론을 시작하는데 네. 반대파 대표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은 주사를 던지지 않는다. 닐스 보어 스타일이 이럴 거야 아마. 어제 말도 안 끝났어. 신은 주 이러니까 닐스 보어가 우린 신학자가 아니야. 우린 물리학자야. 궤도님을 볼 때마다 닐스 보어의 환생인 것처럼 그렇죠. 느껴집니다. 좀 얼굴도 비슷해. 얼굴도 비슷해. 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신이 주사위를 던지고 말고 이런 주사위 이론을 반박하겠다. 네. 그리고 양자역학 찬성파 대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어는 사람들이 납득할 때까지 양자역학 설명 공세를 펼쳐요. 네, 심지어 아픈 슈레딩거 집까지 찾아가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치니까 네.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네. 기세가 넘어왔어, 기세가.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때 만들어진 양자역학적 해석을 따르게 됐고 이걸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참패한 반대파들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한 거야. 엄청 분하죠. 너무 분해. 하남자처럼 집에서 슬슬 논문을 쓰는 거야. 네. 야, 내가 진짜 분해서 못 참겠다. 그래서 1935년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네. 물리적 실제의 양자역학적 기술인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논문의 이름이 EPR 논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명의 하남자의 이름을 땄어요. EPR 논문인데 야. 세 하남자가 딱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쓰는데 논문 제목 이거야. 양자역학 내가 집에서 생각하니까 틀린 것 같은데. 일단은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렇죠.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정보가 결정된다. 이거는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순한 맛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먹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먹는 순간 결정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라면 순한 맛, 매운맛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 나머지 하나 이제 하정님이 가져가. 근데 우리가 막 멀리 떨어져서 내가 오늘 딱 봤는데 항성님 보니까 매운맛을 먹고 있어. 하정님은 뭐 먹습니까? 순한 맛. 왜냐? 둘 중에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말은 뭐냐? 관측을 하지 않아도 하정님이 어떤 맛을 먹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전까지 이 상태가 중첩돼 있다는 거. 그렇죠. 관측하는 순간 중첩된 상태가 분괴되면서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진라면이 매운맛과 순한 맛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서울에서 제가 진라면 순한 맛을 전 매운맛 좋아하니까 진라면 매운맛을 딱 먹는 순간 제주도의 하정님은 순한 맛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관측 전까지는 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정보나 영향의 전달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즉각적인 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는 순간 하정님의 어떤 정보가 결정된다? 이거는 잘못됐다. 즉각적인 반응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레딩거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한 사고 실험을 합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설계하는 거죠. 오. 상자 안에 50% 확률로 핵분열을 일으켜서 방사능을 내뿜는 우라늄 입자와 고양이가 있고요. 네. 가이어 개수기와 망치가 연결돼 있어서 개수기가 방사선을 감지하면 망치가 독극물 병을 깨트려서 고양이가 죽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우라늄 입자가 방사능을 내뿜을 확률이 50% 네. 중첩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 단순히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가 아니라 우라늄은 현재 방사선 입자를 뿜느냐 안 뿜느냐 중첩돼 있어. 그러면 가이어 개수기는 이걸 검출하느냐 못하느냐 중첩돼 있어. 그럼 망치는 이걸 내리치느냐 안 내리치느냐 중첩돼 있어. 그럼 독극물은 퍼지냐 안 퍼지냐 중첩돼 있어. 그럼 고양이는 죽느냐 사느냐 중첩돼 있어. 이 말이에요. 네. 즉 이 말은 뭐냐? 양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첩이라는 현상을 현실 세계 고양이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즉 네 말이 양자역학 세계에서 맞는 말일 수 있어. 근데 네 말대로면 고양이도 중첩돼 있어야 돼. 그럼 너는 잘못된 거야. 네, 이렇게 그냥 말을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가 양자역학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죽거나 살아있는 중첩된 고양이가 말이 되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이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예시다. 그렇지. 고양이는 죽거나 살아있다. 좋아.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내가 득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사고 실험이 됩니다. 그렇죠. 슈레딩거 고양이가. 네. 그래서 이런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중첩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네. 네. 바로 물 분자의 공유 결합입니다. 아,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죠. 중첩의 예시.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자들이 쌍을 이뤄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를 두 원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사실 물 분자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근데 얘네가 둘 다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 전자가 어떨 때는 산소 전자, 어떨 때는 수소 원자가 돼서 이 둘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내 건데? 저쪽에서 제가 내 건데? 이게 중첩돼 있는 거야. 전자가 딱 이런 거. 나는 네 거기도 하고 제 거기도 해. 왜냐? 중첩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 분자가 결합을 합니다. 네, 이런 공유 결합이 실제 중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모든 분자의 안정성, 안정적인 결합 이거 자체가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자 중첩은 물질이 관측 전까지 가능한 모든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두 개 이상의 양자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관측을 하면 즉시 다른 시스템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 네, 아까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즉각적인 변화, 정보가 전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 있는 제가 진라면 매운맛을 골랐어요. 네. 네. 그러면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있는 하정님은 라면이 바로 순한 맛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 즉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양자역학에서는 되겠네. 네. 말이 되네?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의 또 다른 특성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와. 이런 그렇죠. 관계를 바로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불러요. 네. 네. 네, 실제로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네. 양자 세계에선 되네. 왜냐? 양자 얽힘이 있었어. 그래서 2015년 10월에 원격 작용 실험을 통해서 실제 빛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렇죠. 이 물리학자 세 분께서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세요. 프랑스 파리 사클레대 교수 겸 에콜 폴리테크 교수 알랭 아스페, 그 다음에 미국의 물리학자 존 클라우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인대의 교수 안톤 차일링거 세 분이 받았죠. 네. 네, 바로 바로 양자 양자 얽힘. 얽힘 때문에. 세기의 천재 스티븐 호킹, 우리 호킹 형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총을 장전한다. 왜냐? 이제 쏠 거니까. 슈레딩거 고양이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들었고 장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쏘고 싶다. 예,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런 천재조차도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어려웠다. 사실 그만큼 현대 물리학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아,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자 기술이 우리 미래에 과연 어떻게 얼마나 더 신비롭게 활용될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 기술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퀀텀 점프. 예, 이걸 이룰 수 있는 혁신 기술들이에요. 그렇죠. 오. 네, 제약, 화학, 자동차, 항공, 우주, 인공지능, 에너지, 금융, 교통, 물류, 제조업의 초정밀 측정과 공정 효율화, 뭐 이런 산업계 각 분야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이게 바로 양자 기술입니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정도로 양자 기술이 지금 우리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약회사들도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독일의 제약회사 머크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독일의 스타트업 하이젠베르크 퀀텀 시뮬레이션즈 HQS HQS. 여기와 같이 양자 화학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으로. 네. 예, 그 다음에 2023년 4월에 모더나는 IBM이랑 또 협약을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신약 개발에 양자 예. 컴퓨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바로 mRNA 연구를 가속화하겠다. 이거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도 양자 컴퓨팅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사들, 뭐 골드만삭스, BBVA BBVA 잘 몰라요, 사실 금융회사. 몰라요. 제가 아는 게 이 정도야. 잘 몰라. 난 관심이 BBVA도 별로 없어, 몰랐네. 금융에.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금융에 관심 많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정말 굵직한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보안 이런 데 양자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교통, 물류 여기서는 이제 교통망 경로를 최적화하겠다. 그리고 항공 운항 시스템 최적화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럼요. 또 국방, 안보 이런 데 또 뭐 무 GPS 항법
그 다음에 암호통신망 이런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양자 기술의 3대 핵심 기술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꼽히거든요. 우선 양자 컴퓨터부터 가보겠습니다.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세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는 한계가 있다. 왜냐? 너무 작고 많기 때문에 네. 어렵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는 양자 세계를 시뮬레이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자 자체를 컴퓨터 도구로 설계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빛과 전자기파와 전자들이 측정이 되면서 결정되는 0과 1의 상태를 활용해요. 그렇죠. 네. 0 또는 1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단위를 우리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미 결정돼 있는 1과 0 정보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수준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존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미 결정된 상태 정보인 비트를 활용한다? 이것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측정이 되지 않은 음. 아직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양자 자체를 비트로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모든 비트가 이게 바로 큐비트. 큐빗. 예,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의 정보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큐비트 하나를 측정하기 전까지 0과 1이 나올 확률이 중첩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즉 10큐비트다. 그러면 각각의 큐비트가 0과 1 값이 중첩되어 있어서 실제 측정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정보로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0, 1 이게 아니야. 중첩되어 있는 10개의 큐비트다. 네. 이러면은 2의 10제곱 값을 가져요. 그렇죠. 모든 큐비트 하나하나가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가 2의 10승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500큐비트다? 2의 500제곱. 500승.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트로 했을 때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수와 맞먹을 정도로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은 양자를 동시에 표현할 기존의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양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해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된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양자 우위라고 부릅니다. 양자 우위. 예. 2019년 10월 네이처에 구글이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아에 대한 논문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하면은 1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단 200초 만에 해냈다. 예. 이것은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오. 네, 시카모아가 총 54개, 54개의 큐비트를 쓰려고 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중에 한 개는 작동이 안 됐어. 네. 그래서 총 53개의 큐비트를 활용을 했고요. 네. 어쨌거나 양자 컴퓨터가 현실 세계에서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로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네. 다음은 양자 암호 통신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 통신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는 전기 신호 도출을 통한 도청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암호키를 사용한 통신이 필요하고 전기 신호를 빼내도 암호키를 모르면 통신 내용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호 통신은 이제 알고리즘 분석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해킹될 가능성이 있긴 있다. 어쨌든 예. 있다. 미국의 물리학자 찰스 베넷이 측정되는 순간 측정 전의 상태가 붕괴되는 양자를 이용해서 발신자가 광자의 정보와 암호키를 담아서 전달을 하면은 수신자 이외의 제3자가 정보 및 암호키의 탈취나 복제를 시도할 경우에 양자 상태가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측하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상태가 변한다. 네, 그러니까 해킹 신호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2000년대 양자 암호 통신은 사실 통신망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까지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굉장히 짧죠. 네, 하지만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2014년 미국 나사에서 네. 560km 거리의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국이 양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양자 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20년에 1120km 거리에서 위성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구현한 거죠. 성공했습니까? 그죠? 네, 논문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양자 암호 통신은 국가 안보랑도 관련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보다 관련 기술 격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다. 예, 특히 무선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중에서 초소형 양자 난수 생성기 기반 기술로 스마트폰과 결합하는 상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국방 분야 보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청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EYL이라고 양자 난수 생성기를 만든 사례를 보면요. 마이크로 QRNG라는 걸로 시도를 했는데요. 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자연 붕괴 과정에서 방출한 알파 입자를 이용해가지고 알파 입자가 다이오드에 충돌해서 펄스를 생성하고 네. 펄스 간 시간 간격을 측정해서 난수 생성하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난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굉장히 대단한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센서로 가보겠습니다. 양자 센서는 고전 센서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값을 측정하거나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초고감도 초고분해능 센서 기술인데요. 그럼요. 센서와 탐지 대상,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양자 위상 변화를 측정합니다. 네, 이게 바로 양자 센서인데요. 양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와 광자가 양자 스핀이라고 불리는 고유의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양자 스핀의 위상은 이제 미세한 힘, 자기장, 뭐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양자 센서가 이 변화량을 측정하는 건데요. 양자 센서에는 초전도 회로, 이온, 원자, 양자점, NV 결함, 광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물리량에는 이제 뭐 중력이나 각운동량, 뭐 전기장, 온도, 뭐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뇌의 자기장도 측정이 가능하다. 네. 아주 약한 자기장도. 그렇죠. 미래는 아마 뉴런 사이로 흐르는 전기 신호를 센싱을 해가지고 뇌 수술 없이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양자의 힘입니다. 양자의 힘. 또 NV 결함 센싱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결함을 찾아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N이 질소고 이제 V가 빈자리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탄소 원자인 다이아몬드 센싱을 통해 가지고 다이아몬드 결정 속 불순물인 질소와 빈자리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요거 이상하네? 여기 비었네? 요걸 알아내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불순물 제거 연구가 반도체 뭐 이렇게 좀 고순도 결정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2021년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양자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요. 2023년 보시면은 2021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투자할 정도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또 2023년 상반기 중에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확정해서 양자기술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양자 기술 인력도 육성해야 된다. 네. 현재 국내 양자 기술 관련해서 박사급 고급 핵심 인력 한 25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이제 다가오는 2030년까지 이 인원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양자 대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뭐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된다. 그렇죠. 결국 대중이 움직이면 전문가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네. 대중의 수요가 늘어나면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글로벌 양자 기술의 혁신 흐름을 볼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바로 퀀텀 코리아 2023. 와우. 사실 이게 꽤 오래됐어요. 2020년부터 이어온 양자 정보 주간. 근데 이게 또 이름이 좀 딱딱하잖아요. 너 양자 정보 주간 올래? 딱딱하잖아. 근데 너 퀀텀 코리아 올래? 뭔가 세련돼졌어. 세련돼. 느낌이 좋아. 네, 뭔가. 그래서 퀀텀 코리아라는 브랜드화를 통해서 보다 확대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네. 더 많은 대중에게 양자 기술에 대한 걸 알리고 싶다.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거고요. 국내외 석학이나 정부를 대표하는 분들 혹은 뭐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글로벌 양자 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오. 물론 지금도 최고 수준이 아닐까 기대해보지만 또 올해 주제가 재밌어요. 미래를 향한 퀀텀 대도약. 대도약. 도약. 대도약. 약간 극장판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한 퀀텀 대도약.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을 기념하면서 양자 문화 확산 가속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열리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2023년 네. 6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바로 장소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 DDP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 국제 산업 전시회, 부대 행사 등이 있는데 사전 행사로 2023년 양자 정보 경진 대회가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 6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바로 제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토크쇼가 있습니다. 와우. 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와 함께 예, 재미있는 양자 토크쇼가 진행이 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행사고요. 네. 네, 지금 깜짝 게스트 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DDP로 오세요. 오후 2시입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